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또 쌀쌀 약간 좀 봄 같은 기운?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무슨 밖에 있으면서 네. 겨울 양복 입고 갔고 오늘은 여름 양복 입고 갔거든요. 너무 더워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날씨 좀 보고 다닙시다. 너무 바쁘셔도. 네. 너무 바쁘세요, 우리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오전에 못 보고. 자, 첫 번째 키워드 장성철 소장님이 꼽으신 돌아와요 송영길입니다. 네, 민주당 지금 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파장이 진짜 일파만파 계속 가고 있는데요.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이 어려워질 거다. 이제 뭐 송 전 대표는 22일 이제 토요일이죠. 기자회견에서 말하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죠. 도대체 아니, 지금 검찰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을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술을 했을까? 뭐 그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도대체 무슨 일을 그때 했느냐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자신의 기억도 더듬어가지고 그때 무슨 말을 했지 무슨 결정을 했지 지금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그런 결정을 내가 했나? 그런 거 다 맞춰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재판정에 가더라도 불리하게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을 거다. 또 말을 바꾸면은 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다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내세울까 고민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죠. 그 민주당에서는 파악한 거 없습니까? 뭐 그 자체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사는 했을 텐데 뭐 그게 어쨌든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돈 받았어요? 그럼 네, 받았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물어본다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명단에 있던데 돈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네, 대표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럴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몇 번 통화해봤는데 말도 안 된다.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 조사를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조금 달라요. 자체 조사에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은 구치소에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핵심인은 이제 프랑스에 계시고 이러니까 자체 조사 한계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검찰에 맡겨놨을 때는 검찰은 처벌이 목적이거든요. 범죄를 뭐 파악하고 처벌이 목적인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당내 지금 대의원제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하려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녹취록도 없고. 뭐 핵심적인 사람들의 진술도 들을 수 없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정사님도 계속 얘기하고 다른 방송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얘기하듯이 당이 그냥 검찰이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놓는 건 좀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을 수사본부장 시키셔가지고 뭐 수사권 없고요.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어느 정도 이 조사위원 그렇죠. 조사위원 정도를 해서 어쨌든 뭐 한계는 당연히 있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그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서 당에서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이제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한계. 아니 근데 수사상의 한계. 뭐 한계 다 알죠. 국민들이 뭐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당이 뭔가 하고 있다. 열심히 그렇죠.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100% 그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좀 늦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시민단체든지 아니면 외부위원들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왜 그런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필요하다. 말씀처럼 당이 그냥 검찰에 그냥 하는 대로 맡겨놓고 수사로 다 밝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책임하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아니 당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나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진상조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잣대고 내분한불이고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당이 무작정 검찰에만 끌려가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상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좀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제가 그 당대표에 참모라면 당연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당대표 만나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취록 나왔는데 당신들 누구한테 돈 줬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그 두 의원은 있었던 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미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네. 지금 이게 뭐 내로남불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어떤 문제 선거 과정에 나온 문제들은 당내에서 우선 뭔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런데 다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건은 어쨌든 검찰 발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뭐 선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처럼 당내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정도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뭘 그렇게 구분을 해요. 어쨌든 지금 돈 문제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민의힘 맨날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면 당내에서 당내 구성원들,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다 당에서 진상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 넘겨가지고 어떤 결정 받고 그게 바로 민주정당이지.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22일 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22일을 정했을까요?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이세요? 그걸 모르죠.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다 궁금하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가장 뭐 당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가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는 제가 보기에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거예요. 제가 참모라면은 네.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일단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은 머릿속에서 하고 2분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와 제가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아니에요. 뭐 몰랐어요. 윤관석 의원이 알아서 한 것 같아요. 이정근 부총장 나쁜 사람이에요. 당 일탈이에요.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순간 계속 말꼬리 잡혀가지고 두고두고 화를 당할 것 같아요. 지금 20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단도 막 떠돌아다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현근택 변호사님 한숨이 그냥 길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유인태 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좀 억울하더라도 다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계 은퇴가 아니라 이미 정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비리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입증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 내에서도 송영길 비겁하다 무책임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성토의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 있는 동지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당당한 모습 아니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동지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는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빨리 귀국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의 뭐 초선 의원 뭐 더미래 등등 해서 뭐 또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뭐 탈당해라 출당시키자 뭐 별별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곤란한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장 소장님 얘기하세요. 아니 말할 게 못할 건 없죠. 아니 사실은 뭐 정치 쉽지 않죠.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송영길 대표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마 오늘 언론사에 보니까 뭐 이제 명단도 막 이제 실명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다 이제 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계속 우리 장 소장님처럼 계속 이제 주제 잡는 것처럼 왜냐하면 명단 한 명 나오면 한 명 얘기하고 한 명 나오면 한 명 얘기하면 20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20주 동안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곤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저도 송영길 대표 빨리 돌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최고 그 당시 어쨌든 당대표가 되고 본인 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니까 책임자가 있는 게 맞죠. 외국에 있는 건 모양 자체가 안 좋고요.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 저는 22일 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가겠습니다. 그 마디만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뭐
어쨌든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상징성, 정치적 상징성이 586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86이 어떤 상징적인 정치인이고 586이 80년대에 보여줬던 학생운동으로 보여줬던 시대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도 굉장히 좀 부글부글할 것 같은데 그런 흐름도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이나. 아니 물론 뭐 586 퇴진론이야 뭐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지만 사실 뭐 인위적으로 잘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도 뭐 중진들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이 이런 데서는 3선 이상 초과 타 지역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인위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386 선배들이 민주화한 거 맞죠. 근데 어느 순간 또 돈봉투 돌리는 사람이 돼 있으면 이게 30년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들어온 지. 그럼 좀 그만할 때 됐다.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 그렇게 독재 타도 외치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 이제 돈봉투 돌리고 있었다면 누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상호 의원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586 퇴진론이 민주당 개혁 공천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수습만 하면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당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고 또한 개혁 공천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냥 이렇게 뭉개는 듯한 인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더 충격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야 민주당도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처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윤석열 정권 나빠요 이것만 외쳐서는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충격적인 조처를 민주당이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컨설팅으로 정식적인 계약을 하셔야 제가 돈 받고. 네. 제가 밥은 사드릴게요. 돈봉투. 돈봉투 주세요. 무슨 당대표도 아니고 돈봉투 주세요. 돈봉투. 그렇구나. 근데 지금 명단이 주로 보면은 도는 걸 보면은 수도권 호남. 이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 선거 전략에서 수도권 호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그런 전략 단위에서 고민도 좀 하나요? 오늘 사실은 이제 민주연구원 회의 하다 왔는데 뭐 다른 얘기 다 해도 사실은 이 돈봉투 얘기 나오면 다들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오늘 회의했어요 아침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원장들이 회의하는데 거기에 뭐 전략 고민도 하고 앞으로 총선 대비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봉투 나오면 할 말 없죠 다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도 뭐 관습이고 뭐 다 검압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인식 이게 완전 차이인데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보면은 뭐 밥값, 차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그건 또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또 어쨌든 법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라서 이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 같으면 50만 원 뭐 그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이 만약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어떤 출마자들에게 뭐 향응을 접대를 받잖아요. 10,000원. 그럼 선관위에서는 3,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를 10배에서 50배까지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10,000원짜리 얻어먹고 50만 원을 과태료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그렇게 가볍게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전 좀 민주당의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에게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호남 수도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호남이 뭐 이따가 우리 국민의힘 얘기도 하겠지만 호남 민심이 흉흉하다. 박지원 전 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 민주당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당 내부에서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뭐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흐름도 좀 보입니까? 아니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딱 터진 사건인데 또 이거 자체에서 빨리 이제 수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욕 먹는 상황인데 뭐 방법이 뭐 계속씩 같은 얘기인데 빨리 해결하고 일단 조사하고 빨리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검찰 이미 다 뭐 이정근 사무총장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녹취록도 갖고 있고 언론사에서 뭐
하나씩 나오잖아요. 우리 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 또 그게 반박하는 녹취록 나오고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될 거거든요. 네. 녹취가 3만 개라 그러면 그 하루에 100개씩만 들어도 몇 년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빨리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뻔히 민주당의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 혼자 사과하는 발언을 했지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최고위원들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함께 사과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면 의원들 전체 다 무릎 꿇고 또 사과해요. 그래도 못 받아들이면은 당명 바꾸고 당의 얼굴 바꾸고 그런 수순으로 가요. 옛날에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다고 감춰지지 않고 네. 뭉갠다고 뭉개지도 않고 우리가 진상조사하지 않는다고 진상이 안 밝혀질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선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거 출당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시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좀 하세요. 장 소장님이. 현 부원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예. 원내대표 다음 주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선거 4월 28일인데 이거 돈봉투 의혹 이거 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 네.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제 돈봉투에 이름 언급되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공천이라든지 이게 아마 당장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아유 현역 의원들 공천 걱정 마십시오.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칠 수 있죠 영향이. 근데 이게 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뭐 결과는 뭐 누구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가다가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좀 유력하신 분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요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거기에 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 그거는 장성철 소장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예요? 이게 특별수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뭐 좀 잡히는 건 없습니까? 정보. 제가 취재해가지고 네, 취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네. 그 오늘 그 최고위원회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뭐 4.3 얘기했죠. 또 뭐 일본 네. 그 외교청서 독도는 네. 일본 고유 영토 뭐 이거 찬성하는 듯한 발언에서 문제가 됐죠. 김구 선생님 또 뭐 김일성 대남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좀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 나오면 되나요? 본인이 스스로 네. 윤리위원회에 자기 셀프 심사를 해달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같고 또 김기현 당 대표가 네. 말 좀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인터뷰하지 마라. 뭐. 네,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온 귀순하신 분이고 또한 북한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셨고 여기서도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지도부죠. 그 자리에 무게감을 좀 느끼시면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뭐 4.3 유가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70여 개 단체 4.3 관련 단체들이 내일까지 사과해라. 안 하면 법적 조치한다. 아 정말요? 네. 네. 저도 그거에 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아마 태영호 의원이 모든 재산을 걸어야 될 만큼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내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과라든지 이런 의사를 밝혔고, 근데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지금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뭐 유튜브 하바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관련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고요.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내일까지고. 저는 당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는 지금 징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별 얘기는 없어요. 보면은 본인이 셀프 징계하겠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금 약간 뭐 좀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체성과 아니면은 여기에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원외이기도 하지만 말이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 말이 더 심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당에 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을 징계로 하고 김재원 최고로 뭐 징계할지 아니면 경고할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사상적 이념적인 정체성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징계하라고 그랬고 태영호 의원한테는 징계하라는 대통령실에서 왜 태영호 의원은 징계하라는 말을 안 하냐고요. 그럼 왜 저한테 물어봐요? 잣대가 이중잣대잖아요. 이중잣대. 그 말이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충한 거고 태영호 의원은 불충 안 한 거예요? 그 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윤리위원회 출범시켜가지고 곧 징계눈이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구성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윤리위원 중에서 또 뭐 다른 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거 그냥 빨리빨리 조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요. 네. 제발 눈치 볼 거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만 봐라. 권력자들이나 뭐 자기의 미래, 안위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여야 정당 좀 살펴봤고 지금 정부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네. 지난 간밤에 러시아하고 우리 정부하고 계속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상 그 전쟁 개입이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코멘트 이런 입장. 다시 인터뷰 다시 봐라. 똑바로 봐라.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러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우려하던 게 현실이 된 거죠. 다들 저도 방송 나와서 아니 이러다가 러시아 가만히 있겠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뭐 조건은 걸었습니다만 뭐 법 위반, 뭐 대량살상 민간인. 근데 그 조건이 어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조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지금 외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대량살상 뭐 그렇죠. 이런 민간인 학살 있고 뭐 네. 성범죄, 뭐 전쟁 범죄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도대체 몇 명이 기준이냐 한국 정부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네.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보통 조건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다 발생해버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얘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게 들었고 서방 언론도 그렇게 듣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일본, 중국, 일본이나 미국과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는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도 항상 중요한 문제에 돼 있는데 당장 러시아가 그럼 우리 북한에 뭐 무기 지원하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지금 지원할 여력은 없어요. 본인도. 그런데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해 선상에서 동해에서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는 있잖아요. 러시아가 호시탐탐 어쨌든 이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극동까지 내려온 건데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이 외교라든지 이걸 잘 모른다 해도 이렇게 다 갈등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하려는 것인지 러시아가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뭐 북핵 문제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본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참 걱정돼요. 대통령실은 방금 전에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게 달려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랑. 맞짱. 지금 이미 폭탄이 뭐 실려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는 뉴스도 나오는 판인데 그럼 뭐 사실은 굳이 가기 전에 지난번에는 뭐 일본 언론사 하던 이번엔 또 이제 로이터랑 하는데 굳이 왜 방미도 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먼저 해가지고 뭘 왜 논란을 키우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미국이 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발표하면 한국이 그냥 미국 대통령이 세게 하고 또 한국도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면 러시아도 뭐 한국이 미국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응했나 보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좀 면피하는데 가기도 전에 미리 우리 그냥 줄 거예요. 뭐 이래버리면 봐라. 이거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주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타깃이 되잖아요. 우리 그전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뭐 국력 면에든 아니면 남북 긴장 면에든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덜컥 이런 식으로 확
주겠다 버리면 당장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 나오는데 너무 무책임해서 너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떠한 외교 군사적인 정무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으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덜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이터 통신 그 인터뷰한 거 다시 한번 읽어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사강 외교를 뭐 여러 가지 줄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정말 잘 해왔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2강 외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외교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상황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 동맹에 대한 큰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지금 대만 문제까지 언급하셔가지고 양안 문제를 뭐 힘에 의해서 조절하면 안 된다. 아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그러니까요. 아니 참 진짜 걱정돼요. 이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은 대만 문제 그냥 안 넘어가요.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인 반응은 안 나오죠.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다 적어놔요. 중국 사람도 간단치 않습니다. 뭐월 뭐시 몇 시에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적어놓고 다 대응합니다. 작년에 박진 장관이 이렇게 그 대만 문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요. 중국도 엄청나게. 아유 굉장히 꼼꼼하게 대응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막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저는 더 그렇죠. 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국하고 척지고 러시아하고 거의 뭐 싸움 직전 가고 막 이러면 아니 어떻게 나라가 지금 될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사실 근데 어제 재밌는 게 국방부 외교부에서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실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해명했는데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그 즉각적인 얘기는 못 들었어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국회 국방위에서 이거 너무 사안이 심각하니까 상임위 열어가지고 좀 따져봅시다 했더니 국방부 쪽에서 좀 이해해달라라는 입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대통령 4.19 혁명 기념식 발언도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사기꾼 발언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겨냥한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돈으로 매수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원래 없던 문구인데 대통령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없는 문구였는데 돈에 의한 매수를 대통령이 직접 넣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지금 돈에 의한 매수하면 돈봉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기꾼. 아니 왜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민주당을 이렇게 아니 그 사건이 있는 것하고 여기에 그걸 4.19 기념식장 가면은 다 뭐 4.19 했던 분들이나 여야 대표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러다가 돈봉투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해도 아마 논란이 될 텐데 4.19 기념식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딱 앞에 있는데 당신들 사기꾼이야. 일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념식이라는 거는 4.19 혁명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기념식에서 이렇게 당신들 사기꾼이야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저도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와 개념들이 좀 다른 형식으로 좀 인식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꼭 이런 기념식에 본인이 이제 직접 작성한 문구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연설관리기록비서관실에서 좀 꼼꼼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답답한 현안들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잘 풀어주셔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